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158페이지죠. 158페이지 하단에 제3절 인신구속에 대한 인권 보장을 보겠습니다. 그죠? 일단 1항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첫 번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인정이 됩니다. 접견한다는 말은 만난다는 얘기고요. 교통한다는 말은 상호 통한다는 말이죠. 그죠? 따라서 변호인이나 친지 가족들과 만나거나 접견하거나 또는 물품이나 의사를 주고받는 것을 뭐죠? 허용되고 이러한 것이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다 이런 취지인 거죠. 자, 일단 우측에 보시면 첫 번째가 나와 있는데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입니다. 일단 의의를 보시면 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 만날 수 있고요. 변호인과 뭐 할 수 있죠?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기평등의 원칙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접견 교통권이죠. 왜냐하면 지금 검사와 피의자, 피고인이 지금 법정에서 뭐죠? 당사자가 돼서 다툼을 해야 되는데 검사는 뭐예요? 우수한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고 따라서 평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힘을 평등하기 위해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등을 받을 접견 교통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2번 주체의 상대방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피고인 당연히 접견 교통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 당연히 뭐가요? 접견 교통권 인정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피내사자도 접견 교통권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상대방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입니다. 여기서 변호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김개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어요. 그럼 김개똥은 뭐죠? 변호인인 거죠. 근데 김말똥을 변호사로 선임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만나가지고 얘기해봐야 선임할까 말까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김말똥은 뭐가 되는 거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죠. 그죠? 따라서 변호인뿐만 아니라 아직 변호인이 되진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견교통권의 상대방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1번 비밀이 보장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호인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 모두가 검사에게 다 직접적 바로 전달이 된다면 그것은 무기가 평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동그랑띠 1번 해가지고 접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과거에는 2번인데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에 대해서 교도관 등이 참여를 하고요. 심지어는 뭐 그 내용도 기록하고 뭐 녹취도 하고 이런 게 다 뭐 허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견 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됐거든요. 따라서 3번 해가지고 이런 위헌 판결에 따라서 이제 법률의 조항은 뭐죠? 무효가 된 거니까 교도관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청취할 수도 없고 녹취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교도관은 아무것도 못하느냐?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범죄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시는 필요해. 그래서 가시거리, 보이는 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는 곳에서 감시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해요? 청취는 못하니까 가청 거리 내에서는 뭐죠? 감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접견실하면 변호인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만나고 있고요.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교도관이 뭐죠? 그것을 바라보는 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넘겨보시면 2번. 또 교통이니까 서류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물건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 물건의 수수가 보장되기 위해서 뭐가 금지가 되겠습니까? 서류의 검열이 금지가 되고요. 또 물건의 압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 바라고. 물론 무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은 주고받으면 안 되겠죠. 그
그다음에 3번 의사의 진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의사는 일단 변호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변호인이 그 피의자, 피고인과 접견하다 보니까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인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이러한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만약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다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호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죠. 무기와 평등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하는 건 없고요. 또 법원의 결정으로나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고 또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전혀 제한할 수 없느냐,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권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 2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내용이 있는 거죠. 2번의 그 헌재 판결 결론 부분인데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라고 나와 있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요. 또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헌재 판결에 따른다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가 있다면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정도까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약간 원칙과 예외가 이렇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내는 부분이니까요.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접견을 금지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정 시점 요때 접견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일단 예를 들어서 교도관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는 접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한은 물론 어떻게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러한 접견 교통을 일정한 시점에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접견 교통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 6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 했죠.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라는 말은 자, 원칙적으로 일정한 시점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제한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뭐 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단에 나온 내용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이제 종합이에요. 자, 그러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첫째,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변호인과의 접견권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고요. 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한해서 허용하는 구체적 지정도 어떻게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접견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예요. 그죠? 자, 핵심 판례는 뭡니까? 자, 일단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법원의
결정으로도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한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접견 교통권은 법률로서 제한하지 않고 있고요. 또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도 처분으로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헌재 판결에 따른다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결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서 접견권을 제한하는 것이 방어권 제한인가 침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일정 시점의 접견 제한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 경우에만 침해로 보게 되고요. 따라서 수사에 필요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구체적 장소와 시점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의자, 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죠.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구속이 되면 변호인의 조력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가족과도 접견해야 되고, 가족과도 뭘 해야 돼요? 교통해야 되겠죠? 소통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주체와 상대방이 나오는데, 주체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피의자 뭐죠? 피고인이고, 상대방인데,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제한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강하게 보장되는 권리인데 반해서 변호인이 아닌 타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3번 접견 교통권의 제한에서 1. 법률에 의한 제한, 행정법이나 행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법원의 결정으로도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뭐죠?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맨 밑에 그러면 그 제한이 뭐냐? 첫째, 접견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등을 검열할 수가 있고요. 또 물건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압류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나와 있죠. 2번,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제한할 수가 없지만 전호인이 아닌 일반인의 접견 교통은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 등과의 접견 교통권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주체가 누군 거죠? 변호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차원에서 봤어요. 근데 이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보장되려면 누구에게도요? 변호인에게도 접견 교통권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변호인에게 인정되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접견 교통권이 나와 있고요. 이게 뭐죠? 의의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거는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뭐죠? 기본권에서 파생된 권리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요건 주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대리하는 자입니다. 상대방,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피의자 또는 누구죠? 피고인 뿐만 아니라 또는 임의 동의 형식으로 구속된 자도 포함되게 되고요. 2번, 접견 신청의 장소와 상대방 해가지고 장소는 현재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된 자가 있는 곳에다가 신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상대방은 이런 공문에 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요 구속된 자의 신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과 공무원에게 뭐 하면 되죠? 신청하면 되겠죠.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즉시 접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오늘 신청을 했는데 뭐 2, 3일 후에 뭐 만나게 된다. 그런 거는 접견 교통권이 뭐가 되는 거죠? 제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2, 3일 후에는 당연히 제한이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제한되는 거는 제한이야. 그건 아니다. 라는 말이 판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해가지고 보시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 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시 말하면 뭐죠? 위법하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즉시 접견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이것도 뭐죠? 같은 취지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죠.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해가지고 뭐 의무관이 참여하는 정도는 뭐죠?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의료적인 지식이니까 소곡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제 운동을 금지하는 금치 처분이죠. 그렇죠?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제 운동을 금지하는 행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신체담회를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이라는 말은 뭐죠? 침해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금지라는 말은 우리 전에 있다 했던 판례입니다. 그죠? 금지라는 말은 징벌적 성격으로 이렇게 독방에다가 이렇게 따로 감금하는 경우죠. 그때도 최소한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실외 운동이 금지된다면 그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동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판례입니다. 피청구인이 접견 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의 접근을 불허한 처분이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서 소극이라는 말은 뭐 하지 않다는 거죠?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만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5 해가지고 접견고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해가지고 항고. 자, 접견고통권이 왜 침해됐냐면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침해됐어요. 물론 이러한 결정은 누구에 대한 접견교통권이냐면 변호인이 아닌 기타 일반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에 대한 제한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상급법원에 보통 항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항고해가지고 만약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접견교통권에 대해서는 중항고를 할 수가 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 이것도 뭡니까? 변호인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불복한다면 법원이 한 거라면 항고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한 거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준항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손해를 입었다면 그때는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침해는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삼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 이루어진 자백,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됩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세 번째 줄,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여 얻은 자백도 일정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가 있겠지만, 밑에 보시면 비변호인과 접견교통은 제한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니까 침해된 상태에 이루어진 증거 능력은 그냥 부정되는 거죠. 증거는. 그렇지만 일반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법적으로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에 이루어진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정되는 수준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이제 2항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제도가 나옵니다. 1번 체포, 구속적부 심사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적부 심사, 그 다음에 구속적부 심사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서설이 나옵니다. 의가 나와 있고 연역이 나오는데 일단 이 연역은 결국은 영미법 개통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제 뭐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것이 뭐죠? 없다가 또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게 되면 뭐죠? 생겼다가 이렇게 되는데 6번 보시면 현행 헌법이 19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6공화국 헌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구속적부 제도를 어떻게 해요? 좀 확장해서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해가지고 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많은 폭넓게 인정하게 됐다 정도입니다. 그죠? 연역은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의 청구입니다. 1번 청구권자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결국 뭐예요? 체포된 자, 구속된 자가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체포된 자, 구속된 자뿐만 아니라 변호인이나 법정 대리인, 가족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 유의하실 것은 요 고용주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색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개정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3번 적부심 청구의 통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런 체포됐다는 사실을 구속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누구한테요?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가족 등 또는 고용주에게 뭐죠?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청구 사유입니다. 첫째, 위법한 체포 구속인 경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해서요. 당연히 뭐죠? 위법한 거니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은 영장이 있긴 한데 그 영장이 적법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체포 구속이 부적법하니까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영장도 있었고 영장도 적법한데 문제는 구속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부 심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정 변경에 의한 위법한 구속이죠. 뭐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어요. 근데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가지고 폐지가 되면 사정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뭐죠? 석방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구속적부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얘는 얘가 더 일반적인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근데 고소가 뭐가 됐어요? 취하가 됐으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석방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적부심사를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3번 판단 기준식이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언제냐면 적부심 심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할 때 구속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체포, 구속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 적부심 심사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포 자체가 정당하고 구속 자체가 정당한다 하더라도 뭐 사정이 변경됐다, 뭐 고소가 취하됐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적부심 심사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석방을 명령할 수가 있겠죠. 청구의 방법 서면으로 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원의 심사가 나옵니다. 일단 심사 법원은 누가 하느냐? 법원이 할 텐데 법원이 뭐냐면 어느 법원이냐면 피의자를 수사 중인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뭐죠? 법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뭐죠? 법원을 말하고요. 꼭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신문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1번 피의자의 신문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법원은 뭐죠?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신문 없이 결정 후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는 뭐냐 해가지고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를 한 경우 그때는 뭐죠? 청구 자체를 뭐 할 수 있어요? 기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할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때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각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신문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신문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통지 방법 해가지고 어쩌죠 나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지. 이런 건 뭐 상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의 심사입니다. 첫째, 피의자의 신문 등 해가지고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다음에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어떻게 해요? 조사합니다. 누가요? 법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법원의 심사를 위해서 수사기관 등은 증거물 등을 법원에 뭐죠? 제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서회장을 피의자를 뭐죠? 출석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뭐 당연한 얘기 나왔죠, 그죠? 비밀보호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신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신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의견 등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선 변호인을 어떻게 해요? 선임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데 이 법원의 결정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